이준석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됐어요. 득표율 한번 볼게요. 득표율. 저는 이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나경원이 더 당대표감이라고 봤던 것 같고 당대표 경선에 투표율이 높았던 거는 이준석을 막기 위해서 더 높아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겪어보니까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위험성이 크겠구나 싶어가지고 선거인단, 여기 바로 당원들이에요. 당원들은 나경원한테 40.93을 몰아줬고 이준석한테는 37.41을 몰아줬는데 이게 70%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났죠. 이준석 58.76, 다음에 나경원 28.27 하면서 여기 뒤집어지면서 이준석이 1등이 된 뭐 이런 거죠.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주호영하고 나경원 등이 단일화했다면 그냥 이기는 게임이기도 하고요. 어찌됐건 이준석이 당선이 됐고 나는 이 사건을 이준석이 당선됐다가 아니라 제 좋은 쪽으로 해석하기로 했어요. 나경원 몰아냈다. 이준석 장하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가 그 투표를 붙여보니까 그 비호감도 60%의 나경원은 넘사벽이었거든요. 어떤 투표를 붙였었냐면 저쪽의 당대표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해도 나경원이 1등이었고요. 누가 가장 먼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투표를 해도 나경원이 1등이었었거든요. 우리는 모든 생각이 나경원 중심으로 돌아갔었는데 그 나경원을 이제 치웠다. 그렇게 이제 축하를 한번 해야 되겠죠. 저는 이 투표 결과가 굉장히 재밌었던 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일반 국민과의 이 괴리감, 이게 저는 되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같은 국민의힘 내에서는 거의 뭐 최강의 중진 아니에요. 최강의 중진이잖아요. 뭐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또 있을 만큼. 근데 일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나경원이라든지 주호영 같은 사람들은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극우라고요. 근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 말 그대로 극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경원이나 주호영 같은 사람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우리의 입장에서 이야기해주는 되게 강력한 지도자인데 일반인의 눈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그 일반인들이 선택한 게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 나경원이나 주호영보다 이 두 사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사람. 이 사람을 나이가 젊다는 이유만으로 뽑아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준석은 나이가 젊다는 거의 장점이 뭐냐면 비호감을 쌓을 시간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냥 지금까지 뭐 공정이 어쩌고 젊은 층이 어쩌고 했지만 사실 이준석 같은 사람이 공정의 마스코트가 될 수 있는가, 젊은이 2030의 마스코트가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따졌을 때 그게 아니거든 결코. 근데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의 대표, 쉽게 말해서 우리는 민주당은 아니야. 그리고 하지만 국민의힘 쪽으로 좀 더 치우쳐져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괴리감도 나경원, 주호영 같은 국민의힘의 중진들은 철저하게 버림을 받아버렸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선장은 뽑혔는데 선장이 없는 모양이 돼버렸어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게 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3박자가. 언론이 그러니까 이준석 띄우기에 엄청 올인했던 측면이 있고 그 띄우기 위해서 온갖 여론조사들이 등장을 하고 근데 이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당대표 경선에 출마했던 사람 중에 사실상 마음에 드는 당대표 감이 없었어요. 나경원 대도 껄쩍지근하고 주호영도 그렇고 에라 모르겠다. 우리 혁신 이미지나 쌓자. 그래서 뭐 이준석을 당선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나는 흘러갔다고 일단 보는데 어쨌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상해왔다시피 이준석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 맞습니다. 요거는 그게 3박자든 4박자든 맞아떨어져서 이준석이 된 건 사건인 건 맞는데 최대한 이준석 당대표의 컨벤션 효과를 줄이고 이준석 리스크를 좀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가면 돼요.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막 좀 심하신 분들 있잖아요. 걱정 인형들. 그러니까 이준석이 되면 우리 선거 진다니까 그걸 이겨내야지. 그렇죠. 아니 그렇기도 하고 개혁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준석이 개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어렸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밖으로 봤을 때 그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이준석이 압도된 거는
솔직히 나경원이 지금 당권에서는 1위 나온 거는 정말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된 건데 TV에 더 많이 나온 사람이 이겼을 뿐인 거예요. 거기에 나이가 어린 것 그걸 가지고 개혁인데 민주당 뭐하냐 니네 청년 뭐하냐 저는 그런 소리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이게 난 이렇게 봅니다. 대장을 어떤 사람 시켰든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끌고 가려고 하는 자를 지지고 볶으면서 나중에는 실제로 대선 되기 전에 사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리스크가 컸던 건 분명히 이준석이 맞아요. 그러니까 당장 반짝하니 보기는 좋아.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나 이준석이 갖고 있는 그 리스크 위험도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개혁적으로만 몰고 가려고 하는 언론들이 문제인 거지. 우리 스스로는 뭐 나쁘지 않다. 이준석이 당선이 돼도 난 이렇게 보고요. 이준석이 개혁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혁명적으로 후퇴할 거야 아마. 안 그래도 이렇게 과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됐을 때 이 사람의 지시를 따를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당을 쥐어잡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갔을 때 혁명이 됐건 후퇴가 됐건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안 되면 아사리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당이라는데. 특히나 국민의힘처럼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곳에서는 순식간에 아사리판 됩니다. 예. 분명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지점 분명히 있어요. 만만하게 보아서도 안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우리가 더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봤을 때 문제는 최고위원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1등 조수진, 야우. 2등 배현진, 3등 김재원, 4등 정미경, 그다음에 청년 최고위원회 김용태 이렇게 되는데 그 김용태가 저번에 그 나왔던 이모경 의원한테 그 지역구에서 발린 그 친구죠. 네. 일단은 뭐 얼굴도 잘 모르겠고요. 관심도 없고요. 자, 다음에 이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당대표는 영선인데 최고위원 두 사람은 초선이에요. 그리고 최고위원 또 나머지 두 사람은 원외야. 잘 돌아간다, 이 사람. 근데 문제는 그 비호감도에서는 조수진이나 배현진 이런 게 어떤 거냐면 그쪽 사람들한테는 김재원도 마찬가지고요. 정비영도 마찬가지고 정말 비호감도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네 명 다가. 오히려 김용태가 그 이준석처럼 경험이 많지 않아서 비호감도로 싸울 시간이 없었던 거지. 나머지 조수진, 배현진, 김재원, 정미경은 비호감도가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저쪽에서는 시원하다고 하겠지. 보수의 전사 막 하잖아. 그렇죠. 조수진 대놓고. 우리가 보기에는 쟤들 걸 보기 싫어서 더 싸우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얘들 때문에 소위 말하는 중도들이 이 사람들 국민의힘을 지지하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게 모든 사고가 논리적인 생물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말을 해주는 쪽으로 그 사람들을 편을 들어주기가 쉬워요. 편을 들어주기가 쉬운데 나와가지고 극우적 발언 계속 하면서 끌어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극우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당 내에서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정말 건전한 일반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같이 동조해주고 같은 편이 되기 어려워져 버리거든요. 계속 괴리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엄청 반갑다. 이런 생각. 최고위원 회의 다 합치면 선수가 2선이네요. 2선. 김재훈하고 지금 정미경은 전 의원이니까 뭐 그렇게 합치면 좀 더 많아지겠지만 아무튼 정미경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정미경 자체가 주는 비호감도 이 검사 출신 비호감도 상상을 초월하고 상상 초월이죠. 김재원도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중에 그나마 가장 비호감도가 적은 사람이 배현진이네요. 놀랍다 진짜.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 배현진도 사실 저 4명의 사람들이 뽑은 이유가 뭐겠어요. 앞에 나가서 무조건 잘 싸우고 막말하는 사람 위주로 뽑아놨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우리의 스트레스는 더 심해지겠지만 그만큼 민주당에서도 잘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힘의 공식이 있잖아요. 국힘에서 당대표가 되거나 원내대표를 맡으면 비호감도가 심해져서 다음번에 떨어진다. 그런 공식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준석의 리스크가 하나 있어요. 하나만 있어요. 이준석은 예를 들어서 이게 어리더라도 원래 이쪽 당 사람들 성향이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이야. 가장 권력 지향적인 건 뭐냐면 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공천권이 있을 때 고개를 조아리거든요.
이준석은 그런 공천권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쪽 당에서 대선을 관리해야 될 지도부가 36살에 영선이 나왔다고 하는 건 리스크가 훨씬 큰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처음에는 조알이겠지. 근데 그게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대표, 그러니까 총선이 한 1년밖에 안 남았다. 이렇다면 모를까. 처음에는 그냥 우대해 주겠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부딪히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직 2선 도합. 이 최고위원회가 뭔가 결정을 하면 계속 지지고 볶으면서 빠가락빠가락 하겠지. 그러면서 정치도 잘 모르는 것들이 뭐 이런 상태로 갈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 도박을 선택한 거죠. 언론에 의해서 그나마 그 70%에 해당하는 당원들이 투표할 때는 이준석보다는 그래도 나경원이 낫지. 그러니까 최선은 아니었겠지만 차선이라고 택했을 텐데 여론조사에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 대통령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큰일을 하셨습니다. 정치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라고 축하 전화를 했다고 해요. 진심일 것 같습니다. 극한 직업입니다. 저번에 왜 그 이준석이 뭐 페이스북에다가 그 많아. 문재인 대통령 네. 뭐 목을 치는 뭐 그거 수사받다가 대통령이 용서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건데 그걸 수사까지 하는 건 좀 그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발된 거. 근데 이준석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계속 짚고 넘어갈 건데 하나만 보여주세요. 이준석은 정말 희대의 캐릭터가 됐죠. 예를 들면은 우리 당을 개혁하자 하고 개혁 아젠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반짝 뜬 거잖아요. 한번 읽어주세요. 이준석은 1600점 만점에 1440점이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하버드에 갔는데 결정적인 입학 이유는 유승민의 추천, 가로 백으로 노무현 대통령 장학생이라는 것 때문이었다. 미국 명문 사립은 타국 대통령 장학생에게 높은 가산점을 준다. 바로 지금 젊은 세대의 모델이 아니라 극단적 혐오의 대상이다. 이준석은 별다른 공개적인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승민의 추천으로 노무현 대통령 장학금 1호로 선정되어 학부과정 수억의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유학을 갔다. 국민들이 납득하는 선발 과정 없이 세금을 빨아먹었다. 다른 거 하나 보여주세요.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는 서류 전형으로 미국 하버드 대학에 진학했다. 그리 부유하지 않은 그에게 졸업할 때까지 30평대 아파트 한 채를 날려야 하는 비싼 등록금이 문제였다. 하지만 그는 운이 좋았다. 미국 명문대 입학생에게 주는 4년 전액 장학금, 대통령 장학금인 이른바 노무현 장학금이 생겼고 그 첫 수혜자가 된 것이다. 지금 이런 짤이 계속 돌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이제 하버드 전 장학생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자체가 서울과학고를 나왔기 때문에 서울과학고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학교도 아닌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페북에서 말한 것처럼 뭐 1600점 만점에 SAT 1440점이라는 점수가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하버드에 들어갈 만큼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을 것이 노무현 장학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 노무현 장학금이라는 게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과학 영재들한테 주는 장학금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과학 장학금 이런 식으로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만들어서 이제 그걸 받은 아이들을 다 또 청와대에 초청을 해가지고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런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사진 자료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버드 장학생이 됐는데 그럼 이 과정에서 누구한테 가장 감사하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사실 나를 장학금을 받게 해준 유승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유승민 덕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런데 이게 국내에 들어와서 국위선양을 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과학 영재로 그 나라에서 뒷받침을 해줘서 보냈는데 들어와서 전공을 살린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냥 정치 언저리에서 정치 백수로 있다가 그렇게 간 거였는데 뭐 아버지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면은 이분은 뭐 굿모닝 신한증권 강남 지점장과 국제 영업부장을 거쳐온 금융업계 종사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흑수저나 이런 것은 또 아니에요. 이준석 페북 한번 볼게요. 이준석 페북을 보면은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무슨 이준석이 노무현 재단 장학금 받았다는 멍청이들은 제발 좀 SNS 끊었으면 좋겠다. 이준석이 유학 간 게 2003년에서 2007년이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게 2009년이고 그 이후에 재단이 생겼는데 무슨 노무현 재단에서 나한테 장학금을 주냐. 나도 조국 후보자가 강경 대응한다는 만큼 얘네한테 강경 대응 해볼까나 이렇게 썼는데 여기 이제 좀 속기 쉬운데 노무현 재단에서 장학금을 줬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에 이야기는 그게 정말 노무현 정부에서 악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장학금 받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장학금,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이 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노무현 정부 때 받은 거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과학고 동문 홈페이지에도 가면은 너네도 뭐 올해 열심히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손 한번 잡아보길 바란다. 그 2003년에 쓴 글도 있어요. 박제까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재단 돌아가시고 나서 노무현 재단 만든 게 2009년인데 자기는 하버드를 2003년에 들어갔으니 너네가 말 똑바로 왜 못 잘못된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이번 당대표 토론 때도 써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주호영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분 정말 싸가지가 없어요. 두 가지 참여 명제를 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은 하버드 대학교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재학을 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2009년에 설립됐습니다. 이준석은 노무현 재단의 장학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 질문을 주호영한테 하는 거예요. 이거 자격 시험이라면서 노무현 던진 정부와 질문이었어요. 노무현 재단은 완전 다른 건데. 네, 그러니까 주호영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테스트하는 질문에 답변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거부를 잘 몰랐구나.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준석이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쉬운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니까 주호영이 쉽더라도 질문의 의도가 예의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불쾌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준석이 원했던 거는 계속해서 이쪽 진영에서 너 노무현 장학금 받은 놈이라는 공격을 받으니까 자기는 노무현 재단에서 받은 장학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이야기하지만 2003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과학 장학생이 된 것은 맞습니다. 당시에 140명 정도 보냈거든요. 2003년에 110명을 선발했고 그중에 해외 유학으로 간 케이스는 5명밖에 안 됐는데 그중에 이준석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왜 드리냐면은 뭐 이제 공정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준 서울대 나온 건 아니죠. 서울대는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 아예 가지도 않았고 네. 이제 하버드를 갔다 온 건데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저쪽 문화 중에 하나인데 스펙. 하버드 정도 갔다 오면 굉장히 똑똑한 걸로 인식하고 그게 그런 스펙이 안 되는 사람들은 되게 뭐 수준이 떨어지는 걸로 인식하는 그런 문화가 일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진실은 알아야 되겠다라고 알려드렸고요. 이준석 자체가 어떤 과거의 이력이 있든 간에 앞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 당대표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 캐릭터인 건 분명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문 대통령처럼 이준석이 큰일 해냈다. 그건 맞아요. 정치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이것도 맞죠.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민주당에도 없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김대중, 김영삼 이분들이 박정희랑 이제 유신 바로 직전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런 분들이 4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그 신민당이라고 하는 당 안에는 원로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민주당이 한 40대 초반의 국회의원들이 내가 대선 나갈래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40대 기술원이에요. 근데 그 40대의 기술원 가진 그때 이 양반들은 이미 40대 했던데 내가 현역 국회의원 몇 선씩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도 안 한 사람이 소위 수구 보수 정당의 영선인 사람이 36살에 당대표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인 건 맞죠. 어마어마한 일. 네. 그 우리 방송에 나오시는 김민석 의원이 출마를 처음 했던 게 20대 때였고요. 국회의원 된 게 30대 초반이긴 했는데 당대표로 나가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요 사건인 건 맞고 여기 이제 언론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막 침소봉대가 되어질 겁니다. 앞으로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그럼 저쪽의 지지율도 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시기를 잘 견디시라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